1795년 가을, 조선의 변방 제주도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거대한 태풍이 섬을 휩쓸고 지나간 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은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미 4년째 이어지는 흉년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던 제주 백성들에게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제주 목사가 급히 조정에 구휼미 임한 섬을 요청했고, 조정은 곧바로 전라남도 영암에서 배 12척의 마녀섬에 쌀을 실어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폭풍을 만난 배 5척이 제주로 가는 바다에 침몰해버린 것입니다. 남은 구휼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평생 모은 자신의 전 재산을 선뜻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육지에서 쌀을 사오십시오. 이것은 죽어가는 우리 제주 백성들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녀가 기부한 쌀은 500여 섬. 이 막대한 양의 쌀은 굶주림으로 빈사 상태에 놓인 수천 명의 제주도민을 살려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만덕. 기생 출신에서 조선 최고의 여성 거상이 된 그녀는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조선왕 조실록의 이름이 기록된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천한 신분과 여성이라는 이중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마침내 나눔으로 역사에 이름을 새긴 한 여인. 그녀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그토록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1739년 영조 15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도 성내의 한 양인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응렬은 제주와 육지를 오가며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제주 고씨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양반은 아니어도 양인, 즉 평민 신분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는 딸에게 만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만 가지 덕을 쌓으라는 뜻이었을까요? 그 이름은 훗날 제주를 넘어 조선 전체에 울려 퍼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만덕에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50년 만덕이 11살 되던 해, 아버지 김응렬은 전라남도 해남으로 장사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다를 건너던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어머니는 크게 앓아누웠고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2살의 만덕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고아로 산다는 것은, 특히 여자아이가 고아로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목동이 되어 막리를 하며 겨우 연명했고, 만덕은 외삼촌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의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비록 친척이라지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도 감사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만덕은 집안일을 도우며 조용히 지냈지만 가난한 외삼촌 집에서도 그녀를 오래 돌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만덕은 은퇴한 기생의 수양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즉 기생명부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양인의 딸이 기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신분의 추락을 의미했습니다. 기생은 비록 천민은 아니었지만 양반들의 유흥을 위해 노래하고 춤추며 시중을 드는 존재였습니다. 만덕은 노래와 춤, 시와 서예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재능이 있었고 아름다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 되었습니다. 제주목 관아의 연회에는 항상 만덕이 불려갔고, 제주를 방문하는 양반 관리들은 만덕의 재주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래 양인의 딸이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만덕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덕이 20살 무렵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제주 목사를 찾아가 자신의 사연을 호소한 것입니다. 소녀는 본래 양인 김응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었지만 제 본래 신분은 양인입니다. 부디 제 신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그것도 기생이 관아를 찾아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목사는 만덕의 용기에 감동했고 그녀의 사연을 조사한 끝에 기적에서 그녀의 이름을 삭제하고 양인 신분으로 복귀시켜 주었습니다. 신분을 되찾은 만덕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선택한 것은 장사였습니다. 기생 시절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양반들과 상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았고 육지에서 온 상인들을 통해 어떤 물건이 비싸게 팔리고 어떤 물건이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덕은 24살의 나이에 제주권이 포구에 객주를 열었습니다. 객주란 상인들의 물건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중개하는 일종의 종합무역 상사였습니다. 제주는 섬이었기에 육지와의 교역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제주에서 나는 귤, 미역, 전복, 말총, 우황 같은 특산물은 육지에서 귀하게 여겼고 반대로 육지에서 생산되는 쌀과 곡물, 옷감과 장신구는 제주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만덕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제주의 특산물을 육지에 비싸게 팔고 육지의 물품을 제주에 가져와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만덕을 깔보았고 심지어 그녀를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모함하여 관아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만덕은 억울하게 투옥되었지만 그녀의 결백을 아는 제주 백성들이 상소를 올려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초 속에서도 만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장사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물가의 변동을 정확하게 읽고 적절한 시기에 사고 파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정직했습니다. 만덕은 박리담회와 정가매매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상인의 기본이지만 만덕은 지나친 폭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적정한 이윤만 남기고 물건을 팔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외상으로 물건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경영 방식은 제주 백성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만덕의 객주는 제주에서 가장 큰 상점으로 성장했습니다. 만덕은 마침내 제주 최고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기생에서 양인으로, 양인에서 거상으로 신분과 성별의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덕은 부를 쌓으면서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를 좋아하지 않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재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이 재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덕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겪었던 가난과 고통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굶주리고 떨던 그 시절을. 그래서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덕은 종종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과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쌓아둔 재물은 썩은 흙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만덕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신분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했으며 부를 이룬 뒤에도 나눔을 잊지 않았던 여인. 그런 그녀에게 1795년 평생 한 번의 결단을 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주 전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대기근. 그 절박한 순간에 만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만덕의 상인으로서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조선은 산업공상의 신분사회였고 상인은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서 상인들은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하는 천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더욱이 여성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주의 다른 상인들은 만덕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기생 출신 여자가 감히 장사로 큰 돈을 번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경쟁 상인들은
온갖 방법으로 만덕을 괴롭혔습니다. 그녀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급기야 관아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만덕은 억울하게 투옥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백성들은 만덕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정직하게 장사를 해왔는지, 가난한 이웃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를 말입니다. 백성들은 만덕을 구하기 위해 상소를 올렸고 결국 그녀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만덕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덕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박리담회의 원칙으로 물건을 싸게 많이 팔았고 정가 매매로 고객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미역과 전복, 말총을 육지에 팔 때도 적정한 가격을 받았고 육지의 쌀과 곡물을 제주에 가져올 때도 폭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시절의 경험을 살려 양반 부녀자들이 필요로 하는 옷감과 장신구, 화장품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만덕의 객주는 제주에서 가장 크고 신뢰받는 상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만덕의 마음속에는 항상 한 가지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는가? 그녀는 종종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돈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재물을 쌓아만 두는 자의 돈은 썩은 흙과 같습니다. 만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은 재산은 언젠가 이웃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792년 정조 16년부터 제주도에는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제주의 척박한 땅에서는 원래도 농사가 쉽지 않았는데 계속된 가뭄과 냉해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했고 해마다 수천 명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도 처참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부모들은 어린 자식을 버리기도 했고 심지어 시체를 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794년 정조 18년 제주 목사 심낙수는 조정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흉년이 들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만여 섬의 구휼 식량이 없으면 제주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을 것입니다. 정조는 즉시 2만 섬의 구휼미를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정은 전라남도 영암에서 쌀을 준비하여 제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1793년 구휼미를 실은 배 5척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제주 백성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795년 정조 19년 가을 설상가상으로 거대한 태풍이 제주를 강타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마저 물에 잠기거나 쓸려가 버렸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던 밭들이 순식간에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제주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4년째 이어지는 흉년에 태풍까지 덮친 것입니다. 제주 목사는 다시 조정에 구휼을 요청했고 조정은 다음 해인 1795년 2월 배 12척의 마녀 섬에 쌀을 실어보냈습니다. 제주 백성들은 손꼽아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서 오는 배가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살 수 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잔인했습니다. 12척의 배 중 5척이 또다시 폭풍을 만나 침몰한 것입니다. 남은 쌀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제주 인구는 약 6만 명, 그중 3분의 1인 2만 명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건입포구의 객주에서 한 여인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만덕은 함께 일하던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입니다. 지금 당장 육지로 나가서 이 돈으로 쌀을 사오십시오. 최대한 많이 사와야 합니다. 이 쌀은 굶어 죽어가는 우리 제주 백성들을 위한 양식입니다. 만덕이 내놓은 돈은 1000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육지에서 사온 쌀은 500여 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만덕은 포구에 나와 배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저 배에 실려 육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2살의 고아가 되어 기생이 되었던 일, 20살의 용기를 내어 신분을 되찾았던 일, 24살의 객주를 열어 하루하루 악착같이 일했던 시간들. 그 모든 세월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만덕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재물은 결국 이렇게 쓰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육지에서 쌀을 가득 실은 배가 제주에 도착했을 때 만덕은 그 모든 쌀을 제주 관아에 헌납했습니다. 단 한 톨도 자신을 위해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주 목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대의 전 재산이요? 그대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갈 생각이요? 만덕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 밖의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재산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제 재산을 가장 값지게 쓰는 길입니다. 500여 섬의 쌀은 굶주린 제주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쌀로 수천 명의 목숨이 구해졌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주 전체가 만덕의 은혜를 칭송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준 김만덕의 은혜를 잊지 말자.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만덕에게 감사했습니다. 만덕의 이야기는 곧 한양의 조정까지 보고되었습니다. 1796년 정조 20년 제주 목사는 장계를 올려 만덕의 선행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제주 기생 출신의 여인 만덕이 전 재산을 기부하여 굶주리는 백성 천여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조는 이 보고를 받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주 기생 만덕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였다. 정조는 즉시 제주 목사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만덕을 불러 그의 소원을 물어보라. 과인이 특별히 상을 내리고자 한다. 제주 목사가 만덕을 불러 임금의 뜻을 전하자 만덕은 한참을 생각한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의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양에 가서 임금님이 계신 궁궐을 우러러보는 것이고, 둘째는 금강산 1만 2천 봉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한이 없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제주도민이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 여인이 육지 남성과 혼인하는 것도 국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출육 금지령은 철저했습니다. 제주는 유배지이자 변방의 섬으로 백성들을 섬에 묶어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 여인이 한양에 가겠다고, 금강산을 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정조는 만덕의 선행에 깊이 감동했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만덕은 한낱 여자의 몸으로 의기를 내어 굶주리는 백성 천여 명을 구했다. 이것은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관의 허락 없이 제주도민은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규칙이 있으나 만덕에게는 특별히 허락하노라. 정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덕에게 내의원 차비대령 행수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의녀들의 우두머리인 의녀반수 직책으로 평민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직이었습니다. 이 벼슬은 만덕에게 궁궐에 들어와 임금을 아련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평민 여성이, 그것도 제주 출신의 상인이 임금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1796년 가을, 만덕은 마침내 제주를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제주 여인으로서는 예외적으로 육지로 나온 것입니다. 한양에 도착한 만덕은 정조를 아련했습니다. 정조는 만덕을 직접 만나 격려했습니다. 과인은 그대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다. 어찌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누어 줄 수 있었는가? 만덕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따름입니다.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만덕을 칭송했습니다. 영의정 최재공은 만덕전이라는 글을 지어 그녀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실학자 박재가는 시를 지었습니다. 귤밭 깊은 숲속에 태어난 여자의 몸, 의기는 드높아 굶주린 백성 없었네. 벼슬은 줄 수 없어 소원을 물으니 12,000봉 금강산 보고 싶다네. 또 다른 학자 최재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탐나에서 자라
한라산 백록담 물을 먹고 이제 또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였으니 온 천하의 수많은 사내들 중에서 이런 복을 누린 자가 있을까? 만덕은 한양에 머무르며 금강산 유람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금강산 유람은 사대부들조차 평생의 소원으로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세와 먼 거리 때문에 쉽게 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성이 금강산을 유람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정조의 배려로 금강산 유람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1796년 늦가을, 만덕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 금강산까지의 여정은 험난했지만 만덕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주 바다만 보고 살았던 여인이 조선 팔도 최고의 명산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금강산 1만 2천봉의 장엄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만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름 위로 솟은 봉우리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흐르는 폭포,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만덕은 금강산의 내금강과 외금강을 두루 유람했습니다. 정양사와 표운사 같은 유명한 사찰을 방문했고 구룡폭포와 만물상의 절경을 감상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비들도 평생 한 번 가기 어려운 금강산을 제주의 평민 여성이 자유롭게 유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정조의 특별한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만덕은 금강산을 유람하며 깨달았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을,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이렇게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한양과 금강산에서의 시간 동안 만덕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을 만났습니다. 영의정 최재공은 만덕의 생애를 담은 만덕전을 집필했습니다. 이 글에서 최재공은 만덕을 의녀, 즉 의로운 여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한낱 여자의 몸으로 장부의 기상을 보였다고 극찬했습니다. 실학자 정약용도 만덕에 대한 글을 남겼고 박재간은 시로써 그녀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앞다투어 한 평민 여성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만덕의 선행을 과거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1796년 정조가 직접 주관한 초계문신제 친시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만덕이었습니다. 임금이 평민 여성의 이야기를 시험 문제로 낸다는 것은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이를 통해 신하들에게 진정한 나눔과 의로움이 무엇인지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양과 금강산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만덕은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만덕을 영웅처럼 맞이했습니다. 제주 여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육지에 나가 임금을 만나고 금강산을 유람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만덕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비록 전 재산을 기부했지만 만덕에게는 장사로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객주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세월이 흘러 1800년 정조가 승하했을 때 만덕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은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만덕은 정조의 명복을 빌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순조가 즉위한 이후에도 만덕의 명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리들은 모두 만덕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그녀를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1812년 순조 12년 만덕은 73세의 나이로 제주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남긴 모든 재산은 제주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평생을 나눔으로 살았던 만덕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뒤 제주 백성들은 만덕의 묘비를 세웠습니다. 묘비문에는 김씨 만덕의 생애와 업적이 상세히 새겨졌습니다. 만덕이 세상을 떠난 지 30여 년이 지난 1840년 헌종 6년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되어 왔습니다. 김정희는 제주에서 만덕의 양자 김종주를 만났고 그에게서 만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희는 깊이 감동하여 은광연세라는 편액을 써주었습니다.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서예가가 쓴 이 편액은 만덕의 정신이 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김만덕의 삶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는 조선왕조실록의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평민 여성입니다. 왕족이나 양반 여성이 아닌 기생 출신의 상인 여성이 정사에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시대를 초월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덕의 삶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분의 한계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덕은 고아가 되어 기생이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양인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한계, 상인이라는 천한 직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주어진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도전 정신의 표상입니다. 둘째, 진정한 부는 나눔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덕은 큰 부를 이루었지만 그 부를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전 재산을 내놓아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남은 재산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재물은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셋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를 뜻합니다. 하지만 만덕은 귀족도 양반도 아니었습니다. 평민 상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만덕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만덕이 살았던 18세기 후반 조선은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모내 기법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고 상업이 발달하며 신분제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리학적 질서는 견고했고 여성의 사회활동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만덕 같은 인물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제주도에서는 만덕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1976년 제주시 건입동에 김만덕 기념관이 세워졌고 1980년부터 매년 탐라 문화제 때마다 만덕제라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김만덕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만덕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모범 여성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만덕의 이야기는 드라마와 소설,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2010년에는 드라마 거상 김만덕이 방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만덕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것을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만덕은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나눔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를, 신분과 성별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녀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주바람이 부는 건입동 언덕에는 지금도 만덕의 묘가 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은광연세,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그 글자처럼 만덕의 정신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가난과 신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부를 나눔으로 승화시킨 한 여인. 조선의 여성 CEO, 의녀 김만덕.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어 나눔과 도전의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는 만덕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나눔을 실천한 여성, 김만덕의 이야기를 마칩니다.